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익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두 개의 책이에요. 피터 드러커 두 개의 책을 좀 뽑아가지고 경영자가 어떤 과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크게 3대 과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난 경영자도 아닌데 내가 왜 경영자의 3대 과업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경영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응당 회사원이라고 하면 경영자가 되는 것을 약간 비전으로 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영자가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러한 과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팀 조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본인의 업무를 하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가 이 경영자 3대 가업을 이 시점에 한 게 요때쯤 되면 대기업들이 인사 발표를 해요. 26년 정도 돼서. 보통 임원들이 3년 하거든요. 3년. 근데 이제 임원인데 임시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연장이 안 되면 뭐 1년 만에도 바꾸기도 하고 2년 만에 바꾸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계약을 했어요. 이직을 하면서 임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계약을 했어요. 당초 3년을 보장을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3년을 딱 해주기로 보장을 한 거예요. 3년 했는데 이제 1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뭔가 일을 못했다는 표현보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직 해임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자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른 건 아니고 월급도 나가요. 월급도 줘요. 근데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역할을 그냥 안 해도 된다. 넌 그냥 집에서 쉬어. 근데 대신에 계약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주기로 한 연봉은 줄 거야. 그거예요. 3년 동안 너한테 주기로 한 연봉은 줄 거야. 대신에 그 사이에 이직을 하든 뭐 계속 쉬든 알아서 해. 대신에 네가 맡은 이 업무는 우리랑 맞지 않아. 그게 보직해임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예. 근데 지금 요때 이제 10월, 11월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대기업 보통 인사 처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신세계 그룹에서 인사가 됐죠. 신세계가 유통가에서는 유독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의지를 다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때 그러면 경영자가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회사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인물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나의 영향도, 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연봉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연봉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보면, 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서울 좋게, 너는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의 뭐 에이스고, 뭐, 다 부질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연봉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이 내가 전체 회사에서 뭐 팀장급인지, 뭐 부장급인지, 그러면은 누가 제일 연봉을 많이 받아요? 경영자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경영자가 그 회사에서는 제일 크리티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러면 좀 외로워요. 여러분들은 업무를 하다 보면 팀장도 있고 사수도 있고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자는 없어요. 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영자가 그 기업의 정점에 쓴 사람인데, 물론 밑에 있는 임원들, 뭐 본부장, 뭐 팀장, 실장 같이 그 사람들이 올리는 거랑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겠는데, 자기가 100% 믿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그래서 원래 되게 외로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를 지금 보필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영자를 뭐 목표로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11월 전에 그렇죠. 임원 인사들이 많이 날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대기업마다 아마 그 사업 분야, 대기업이냐에 따라 왜 이 사람을 갈았는지 실질적인 이제 사업 현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죠. 뭐 적자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갖춰야 되는 3대 가업이 뭔지 알고서 임원의 인사를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해서 시기적절하게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테크나 투자 얘기 말고 회사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경영자의 3대 가업 예전 영상에 이제 세리에서 이제 경영자가 어떤 사람을 하는 거냐,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
좀 관련 영상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내일을 향한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거예요. 누구 과제예요, 이게? 그 경영자라고 하겠는데 경영자가 그만큼 혼자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체죠. 회사 전체. 회사 전체를 이제 리딩하는 게 경영자고. 그래서 피터 드러커 경영의 실제 그리고 21세기 지식 경영. 그렇죠. 경영. 21세기가 이미 많이 지났죠. 예, 지식 경영. 예, 그래서 이 두 책을 좀 축약해서 공통 요소를 좀 뽑아가지고 경영자의 과업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영의 실제는 절판되진 않았어요. 이미 2006년에 나왔는데 꽤 오래됐죠. 페이지가 무려 574페이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책이냐면 드러커를 이제 세계적인 경영학자로 만들어준 책이에요. 이게 약간 경영의 어떤 그 바이블 같은 느낌? 여기 저 경영의 바이블 여기 있네. 라벨 있네. 진짜 이거는 지금 보면 이거 뻔히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누가 지금 몰라요. 근데 처음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고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기업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이때 얘기를 한 거죠. 경영의 실제. 왜 피터 드러커가 왜 경영학자로서는 그렇게 추앙받는지 이미 어 예전에 이미 별세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21세기 이 책은 절판됐어요. 안타깝게도. 아마 근데 중고 서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고 정리를 했고요. 피터 드러커는 워낙 유명하지만 요번에는 이제 피터 드러커 두 책을 정리를 한 거니까 조금 다시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그분의 일생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을 미국 아니에요. 이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이렇게 장남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공부를 했어요. 독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회사 영국 가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을 한 거죠. 하고 이제 요때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게 미국에 이제 한 거죠. 경제인의 종말을 출간하고 요때가 이제 드디어 슬슬 이분이 이제 경영학자로서의 이제 어떤 커리어, 이제 족적을 남기기 시작한 거죠. 이때 미군에서 출간하고 이런 것들을 출간해요. 그래서 미국 사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닝턴 대학 이렇게 하고 GM을 연구할 기회를 얻게 돼요. 요게 요때 GM을 기업의 개념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하는 거죠. 그게 NYU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영 입대하시면서 이제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 경영의 실제가 어느 정도의 책이냐면 최고의 훈장인 총장상을 받아요. NIU 때 이걸 써가지고 경영자 교육의 교본이 돼버려요. 이 책이 경영의 이 실제라는 이 책이 이걸로 최고 훈장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교육 컨설팅 이때부터 이제 화려한 이제 그런 경영학자로서 이제 추앙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클라이몬트대 이렇게 경영대학원의 이름을요 피터 드러커로 바꿨대요. 얼마나 이분이 진짜 이 클레몬트 대학 경영대학원을요,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으로 바꿨대요. 개명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핀만 보건 같이 대단한 거죠. 무슨 베스트셀러 뭐 소설도 아닌데 천만 권이 박힐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2002년에 미국 시민에게 수여하는 최고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대요. 와, 대통령 자유훈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와, 진짜 그걸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피터 드러커가 대단하다 했지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96세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습니다. 2005년에요. 지금 25년이죠. 별세하신 지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예, 지금 회자되고 있죠. 이분이 남기신 이거는 음, 지금 기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기법들이 이미 이때 털을 닦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두 책을 저는 한번 읽어보시는 건 정말 추천드려요. 요거 이 두 개는. 그래서 이 두 책을 보고 경영자는 과연 어떤 과업을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또 그래갖고 임원 인사도 곧 있고 해서 자
경영자의 관점이 이거예요. 영속하는 기업이에요. 영속하는. 기업이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성장하는 것도 필요한데 생존을 해야 돼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경영자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래서 어떠냐?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기업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언제 뒤처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 많이 봤죠? 성장이 멈췄던 기업이 다시 회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하지만 이 회생도 몇 년이 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경영의 최대 화두는 뭐냐? 언제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고 영속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최대예요, 이게. 경영자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업의 경영자로서 어떤 과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거, 이거죠. 지속 경영하게 만들 거냐는 거죠. 계속 경쟁력을 발굴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다른 걸로 배웠잖아요. 뭐 Y성 기술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경영자의 최고 과업이라는 거죠. 이거 지속 가능한 경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이 왜 최대화되냐? 기술이 너무 빨라진 거야. 제품 주기가 짧아지고 예전에는 뭐 하나 커내고 하나 있으면 오래 갔는데 이게 캐치업이 되게 빠르다는 거죠. 채권도 그렇게 많이 보장도 되지 않고 그 기업의 수명도 예전에 비해 짧아졌다. 예전에는 30년이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 거죠? 15년이에요. 15년. 15년도 과하죠. 뭐 3, 4년만 해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영자는 반드시 자신의 과업을 통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수명 연장.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경영자.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라서 몇 년 했죠?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해서 잘하면 연장되고. 근데 끼케 제가 보자 3연장까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3년 했을 때 좀 잘하면 한 번 정도 연장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렇게 뭐가 두드러지게 되지 않으면 이제 바뀌기도 하죠. 예. 오너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요. 이런 전문 경영인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돌아요. 그래서 이 전문 이직 시장에 전문 경영인 풀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저기. 얼마 전에 카톡 업데이트 됐죠? 알고 보니까 그 카톡 CPO님이 이제 토스에서 이직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토스가 혁신을 많이 하고 했던 거긴 한데, 카톡에, 물론 혁신도 필요해요. 근데 카톡 본연의 목적, BM, 본연의 서비스, 고객들이 기대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좀 너무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너무 지금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럼 3대 가업은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경영자를 둘러싼 거. 처음에 비전 제시 되게 모호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비전 제시.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뭔 소리야. 뭐 경영자가 무슨 얘기한다면 경영자가 가끔가다 이렇게 타운홀 같은 거 하잖아요. 타운홀이 뭐냐면 이거 직원들 모아놓고 현 상황을 리뷰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경영자가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투두, 플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비전 얘기하고 우리는 뭐 시장에 뭐 지금 다이내믹스가 어때서 우리 차별 고객이 어디니까 뭐 하겠다. 되게 모호하잖아요.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제시. 문제는 뭐냐면 비전 제시라고 그걸 직원들이 동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IMSI 측정 및 평가.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IMSA라는 거예요. IMSA는 뭔지 제가 또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속하는 시스템 구축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경영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케아가 인바르 캄프라드가 CEO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글쎄하셨죠. 그 사람이 이케아를 지분 구조를 만들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어느 누구도 이 이케아를
쓰러뜨릴 수 없게 영속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내 오너가 지금 나는 가지만, 나는 이케아를 런칭하고 내가 세웠지만, 내가 가더라도 이 이케아라는 그룹은 계속 고객 가치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 영속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회사도 그 오너가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별세를 하셨어요. 1세대 경영자 분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들 간에 이제 막 상속, 지분권, 싸움이 나는 거죠. 예. 근데 되게 그게 좀 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 구조, 홀딩스, 지주 구조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그 기업에 그게 확실히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더스트리가 오너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제 1세대, 오너, 물론 그게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직접 챙기지는 결국 못 하셨는데, 이제는 오너가 정정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쪽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왜 경영 수업을 그 인더스트리에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힘들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 국내 경영자들은 3년 있다가 3년만 버티려고 하거든요.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러니까 3년 내에 성과 낼 수 있는 것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때 3년 동안 내가 두드러지는 뭔가 성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영자 레벨에서 C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혁신 아이템이 많지가 않아요. 응? 근데 뭔가 그런 프레셔를 받아요. 내가 막 어느 기업의 조직의 장으로 갔어. 근데 저번에 영상에도 얘기했죠. 뭐 백악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새로 내면 취임하면 90일 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과라도. 그렇죠. 하물며 미국 대통령도 그러는데 이직한 그 임원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으로 뭔가 서비스를 내든지 뭔가를 족족을 내려고 해요. 실제로 그러려고 임원을 앉히기도 하고 CEO가 자기가 이 분야는 내가 잘 몰라. 이 분야를 잘 아는 누구를 앉히자. 근데 밑에서 올리면 좋겠죠. 밑에서 올리면 좋겠는데 그게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부에서 부르는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잘했던 영역도 있지만 그거랑 접목을 해서 잘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펀더멘탈을 흔들린다든지 기업 본연의 어떤 경쟁력을 건드리면 조금 그게 크리티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국내는 그 임원들이 너무 단명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IMSI는 혁신, 이노베이션, 맨파워, 인프라, 스토레이지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 IMSI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자가 인사권이랑 평가제도 갖고 있죠. 그게 이걸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비전 제시라는 거죠. 그 비전 제시는 뭐냐? 비전을 개발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BHAG라죠. BHAG가 뭘죠? 응? 이게 뭐지? 볼드 헤어인가? 볼드 어더시어스 골. 그러니까 머리가 쭉 껴쓰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진대한 목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 뭐 내년 전년 대비 10%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진짜 아둥바둥했을 때 근데 너무 허황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동감을 하지 않으면 가당키나 하냐 지금 우리가 현실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번 이 시장 우리가 먹어보자.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에요, BHAG는. 아셨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IMSI에 대해 끊임없이 측정 평가해야 된다는 거.
예. 피드백을 해주고. 근데 워낙 CEO가 그 조직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 실장한테 위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뭐죠? 후지산이죠. 후지산의 눈이 후지산 밑단까지 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후지산의 경영자가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 뭐요? 본부장이면 되죠. 본부장한테 가야 돼요. 본부장이 그래서 이 경영자를 잘 서포팅하고 이 코드 라인에 맞아야 돼요. 이 본부장은 또 뭐죠? 실장한테 가고, 실장이 또 팀장 가고. 이게 이렇게 온라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부장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 쟤 얼마 아니면 바뀔 거야. 쟤 요번 인사에 바뀔 거야. 쟤 나가고 내가 될 걸. 이런 식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은 동상이몽인 거죠. 경영자, 본부장, 실장, 팀장이 다 동상이몽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비전 전파가 밑에까지 안 가겠죠. 그러면 뭐예요? 경영자가 인사평가 갖고 있으니까 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눈치 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영속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붙여.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회사를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이직을 했잖아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거라는 경영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이거라는 경영자를요, 날고기는 경영자들 중에서 이거라는 경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본 적이. 왜냐면 3년 내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제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청와대 이렇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대통령인지는 말 안 할게요.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산책로가 있어요. 대통령들이 다니는 산책로. 이거를 약간 돈을 들여서 좀 개보수를 해요. 예, 개보수를 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라든지 공공의 목표보다 이렇게 돈을 쓰면 이게 국가의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잘 전략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죠. 이분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걸 바꿔요. 예, 이 산책로를 깨끗하게 더 좋게 바꿔요. 예. 자기는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 다음에 올 대통령을 위해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 바꾼 거를 오랫동안 못 누리지만, 근데 이분이 새로 취임하자마자, 산책로 좀 돈 좀 들여서 바꾸자,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그때 새로 취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하겠어요. 돈을 왜 허투루 그런 데 쓰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퇴임을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이걸 해놨어. 그 다음에 들어올 대통령을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이거 누리면서 임기 동안에 돈 쓸 필요가 없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네, 따뜻하더라고요. 용속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경영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물러나지만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은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하고 뭔가 중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령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A라는 경영자가 B가 와갖고 깨부셔요. 진짜 좋은 거였거든요. 깨부셔요. 깨부셔요. 전임자가 했던 레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깨부셔요. 깨부셔요. 이게 싫은 거예요. 전임자가 뭔가 했다는 거 싫은 거예요. 새 부대는 새 하듯이 싫어. 근데 이거 만드는데 이제 또 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만들어.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서쪽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그만 하고 서쪽 어, 동쪽으로 가다가 막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했던 거 다 없고 여기가 들였던 시간과 노력 다 없고 물론 이게 뭔가 전략 방향이 바뀌었어요. 전사적으로 이 새로 오신 경영자분이 우리는 매스로 아니고 럭셔리로 갈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갔다면 매스 방향이면 아예 전략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본인의 전략 방향과 조금 달라져 바꾸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전임자가 했던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마 많은 경영자들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거를 하기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못하는 부분이다 보면 그만큼 힘이 빠지겠죠, 저기가. 예. 쭈그레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일단 경영자 3대 과업이 뭔지를 했죠. 왜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했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나오죠, 이제. 왜 3대 과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Y죠. 경영자는 직원, 고객, 주주와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의 길이에요. 왜? 영속해야 되니까. 지속 성장한다는 거 뭐죠? 미래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미래의 길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 VHAG로 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전 이게 참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후지산의 눈이 밑단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그 경영자가 얘기하는 이 비전을 직원들이 콧방귀 뀌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납득하고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이 20%에 집중하는 거긴 해요. IMF 측정기 평가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력이 큰 파워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핵심 20%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경영자가 맡고 있는 회사가 전사잖아요. 그 모든 영역을 다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근데 가장 파급력이 큰 애들을 먼저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부분이 안 중요하겠냐마는 지금 이 비전을 제시했죠. 이 비전 달성을 위해 반드시 건드려고 효과성이 큰 애들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네, 회사는 우선순위거든요. 그쪽을 먼저 한다는 거죠. 아웃풋이 이렇게 크게 나는 쪽. 파레토의 2080이랑 똑같는 거죠. 예. 그래서 이그젠플 오브 80, 28의 룰, 인재, 혁신, 인재, 전략, 시스템, 이 IMSI를 20%를 꼭 꼽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왜? 기업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성과 효율성이 큰 거는 보죠. 근데 어떤 카테고리로 이 IMS, 요 영역으로 20%만 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영속하는 기업, 돈 버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경영자의 변동이 이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여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경영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 중요해요. 1번, 2번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요, 1개 직원이 못해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요, 1개 직원이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TF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거, 경영자가 이거 TF 만들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경영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경영자가 확실하게 본인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럼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 속도 품질, 다양한 워크,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 PMI 이런 거, BP 이런 거, 이런 것들 외우면 그런 툴을 만든 거죠. 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경영관리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하면 IMSI를 통해서 나온 관리 툴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식스 시그마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IMSA란 무엇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노베이션, 맨파워, 혁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 사람이 해.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하는데 그래서 인프라랑 시스템을 남겨야 돼.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경영 분석이나 뭔가 분석을 할 때 이 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무난해요.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뭔가 접근한다고 하시면 요거를 프레임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 프레임 몇 개가 있죠. 4P, 3P, 3C 분석, 4P 뭐 여러 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IMSI도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경영자나 책사, 책사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각의 도구인 거예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야, 혁신이 될 것 같아? 누구를 세워? 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시스템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저녁으로 감자탕을 먹었더니 좀 짜게 먹었나 봐요.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만약 없잖아요. 이게 반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파괴력이 큰 순서대로 구성한다. 그래서 임재화 시스템은 혁신 전략 제목과 얼라인될 필요가 있다. 이게 서로 얼라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전을 수립하라고 했죠? 그럼 자, 비전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BHH, 미래 성장 분야. 이게 요즘에는 가장 키 이슈죠. AI냐, 뭐냐, 뭐 2차 전지냐, 뭐냐, 뭐 4차 산업혁명이냐. 이게 되게 이게 경영자들한테는 되게 일반 직원이 보면 아, 뭔 소리야.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아. 근데 그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미래의 먹거리. 이 표현 저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신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이게 경영자의 과업이에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역, 이 분야를 꽂아야 돼. 그래서 다 모아줘. 누구는 뭐 바이오 한다, 누구는 뭐 한다, 물류 한다.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3 호라이즌 컨셉. 경영 컨셉에서 이런 게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예,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고, 이게 공유가 돼야 돼요. 경영자가 막 가슴이 막 머리가 쫑긋해지고 가슴에 막 물을 남기는 그런 비전을 했어. 혼자만 그렇게 열을 낼 게 아니라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하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조직이 으쌰으쌰가 돼요. 막 던기시키고 되겠어? 그거는 너 해. 나는 그냥 월급 받고만 일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텐션이 높아야 되는 거죠. 구성원에게 분명히 주지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재확인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회사는 회장님이 타운홀 같은 그런 걸 좀 주기적으로 해요. 진짜 이게 무슨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데 회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직원들 그렇게 한 번 하잖아요. 직원들이 진짜 이렇게 의욕이 다운돼 있다가 무슨 텐션 맞은 것처럼 불타 올라와요. 근데 이거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그분이. 정말 이 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직원 앞에서 쭈뼛대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 진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감복하는 거예요. 무브드, 감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우리 회사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던 애들도 회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감복받아요. 아, 내가 생각을 뉘우쳐야지. 나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 경영자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막 전투력이 막 상승해요. 진짜. 요즘에는 지금 뭐예요? 블라인드도 있고 온갖 게 막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꺼트리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에 또 이상한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제 동기들도 그랬거든요. 뽕 맞았다 그래요. 뽕 맞았대. 대표님 뽕 맞았다고. 한번 그렇게 대표님 타운을 한번 듣고 오면 애들이 막 그 애사심이랑 충성심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싫어하죠. 요즘에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싫어하죠. 아, 또 뭐라는 거야. 어? 예전에는 줌이 어딨어요. 그냥 큰 강당 모아놓고 다 때려박아서 했어요. 어느 정도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날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전 9시잖아요. 그럼 전사 모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을 빌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유통, 지금 패션 하나 하면 이게 한 번은 모으면 패션이 예를 들어 3,000명이다. 3,000명이 들어가는 데를 모아요. 그러면 모여요. 싹. 추적 체크도 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올라와요. 대단하죠. 일요일 날 모텔에 올라와서 오전 9시에 이 장소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내려가요. 진짜 이거 대표님 이거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소집을 해요. 대단하죠?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십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 블라인드 막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실행. 자, 비전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기도 하죠. 결국 뭐예요? Down to earth. 지구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꿈을 꿨죠. 본부장, 실장, 팀장, 이게 부시산의 눈이 내려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
되게 네 글자잖아요. 누구는 저 말을 못해요, 저걸. 누구나 하죠. 야, 경영자는 비전 제시해야 돼. 근데 진정하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와가지고 뭐 이번에 새로운 대표 누굽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저는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요. 막 실제 실행하는 거 보면 안 돼, 안 돼. 이걸 실행하는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저를 뽑아주시면 공약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공약이 걸고 공약으로 끝나죠. MT 비어 있는 걸로. 어, 그렇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 제시라는 말이 되게 쉽게 들리고 네 글자로 끝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미래 영역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미래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사업이 어디가 뜨는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서 할 수 있는 건지. 보면 다 비슷하죠. 전혀 뜬금포. 야, 바이오에 어디가 들어간대? 야, 거기가 왜 들어가? 인접사업도 아닌데. 아, 누구 딸내미가 이번에 경영수업 끝나고 들어온다는데, 바이오 쪽 진출한대. 뭐? 야, 그러면 누구 아들내미도 들어온다는데? 서로 막, 이제 2세, 3세 경영한단 말이에요. 이제 본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신사업을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이 쌓이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 바보죠. 그리고 이 마켓 사이즈 기존 사업은 1위 사업이나 2위를 하면 성장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누적됐어. 신사업을 가고 싶거든. 그럼 이런 유의 다른 기업이 있겠죠. 중견이나. 그러면 여기도 비슷해. 아들내미가 이제 있어. 얘도 신사업에서 서로. 아, 진짜 신사업끼리 서로 만나요. 누구 아들내미 한 대더라, 뭐 안 되더라.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사업자는, 뭐야, 이놈들아. 니들 밥그릇이나 왜 남의 밥그릇 뺏으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야, 너 우리한테 붙어. 얘는, 야, 우리한테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팔려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례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좀 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포지션이 전략기획 기획이다 보니까, 요런 쪽, 신사업 전략기획, 그렇게 포지션이 좀 많이 와요. 근데 모기업이 어디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헤드헌터 분이랑 통화를 해보면, 아, 회장님이 뭐, 누구 뭐, 아드님이 요번에 이제 신사업이고, 뭐, 그분이 뭐, 이사로 계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새끼 호랑이죠. 새끼 호랑이 키우기예요. 새끼 호랑이 키우기. 새끼 호랑이 키우기. 이런 표현 살짝 쓰긴 하는데, 이게 오너의 자제를 새끼 호랑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데, 새끼 호랑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실적을 내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획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력사원으로 보통 채워요. 신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약간 학벌도 있고, 약간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약간 경력도 있는 애들로 붙여요. 왜 얘를 소프트형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좀 내용이 좀 딴 쪽으로 많이 샜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죠. 실행으로 가야 된다. 자, IMSI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IM 평가는 어떻게 하냐? 혁신을 평가를 어떻게 해요? 혁신을 이런 거 연구, 개발, 신사업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새로운 인사 결과, 기대한 것과 필요한. IMSI를 경영자가 본인의 비전과 함께 만들어 놨죠. 그거를 이 IMS 과정으로 쪼개는 거예요. 네 개를. 비전을 네 개를 쪼개놔요. 이 비전을 만들었죠. 이 IMS 쪼개놔요. 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현실 평가를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비전 제시라는 말 안에는 이것까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제시해놓고 이 IMSI 영역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그려놓은 모습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전 제시랑 IMSI 평가가 별개가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예. 비전 제시 따로 IMS 평가가 따로가 아니에요. 비전에서 얼라인돼서 IMSI가 나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현재의 IMS랑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예. 혁신과 전략의 차이점은 뭐냐?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조금 작죠. 혁신은 시장 판을 없는 거예요. 혁신은 크고 시장의 변화.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혁신이에요. 자, 그러면 전략과 혁신은 다른 거예요? 아니죠. 혁신이 아닌 곳에도 전략은 항상 있어요. 기존 사업이라든지 혁신 안에는 전략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혁신 전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IMS는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고, 전략을 보통 얘기할 때 삼시 분석하고 포피로 짠 다음에 뭐 수합 분석도 하고 보통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는 이슈가 나왔죠. 고지점령. 고지점령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장 싸우기 좋은 영역이 있어요. 아, 우리는 그 패션의 업력이 기니까, 어? 패션 쪽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좀 경쟁자들을 제낄 수 있다. 우리의 놀라운 무기는 우리는 패션 쪽을 좀 했고, 우리가 패딩이 강해. 우리의 패딩 수준은 거의 가성비 탑급이야. 그게 우리의 무기인 거죠. 기습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남들보다 빨리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야, 우리는 생산 공장 그 QR이랑 MDP가 한 달이 빨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을 늦가을쯤에 빨리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장을 선점해버리는 거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패딩을 우리 걸로 싹 깔아버리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MDP도 빠르고 우리의 패딩이 좋다는 거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로드샵이 많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백화점이 많다고 해보면. 그럼 채널이 좋겠죠? 아니면 온라인이 좋다. 우리는 어플이 되게 많다.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한다는 거죠. 전략은 약간 실행과 관련돼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 무기, 기습, 주관점으로 봐주시는 관점도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IMS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과 창출 어떻게 이거 시스템 구축 이거 제일 안 된다 그랬죠. 이거 하는 경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 만들어내는데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예. 최고 기업 아리 리버스 엔지니어 시스템 제목 개발하고 TF 그죠? 제가 얘기했죠. TF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경영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돼요. 예. 파일럿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을 요거는 솔직히 많이들 해요. 경영자가 새로 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럼 분명 이거 해요. 지금 카카오가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저거 런칭하기 전에 분명 제목하고 전담 프로젝트 팀에서 파일럿 테스트 해보긴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경영자가 저렇게 드라이브 걸지 않으면 시장에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거는. 분명히 저렇게 나와요. 예, 이거를 분명히 해야죠. 문제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예요. 여기서 좀 냉혹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야? 고객의 가치 서비스가 있어? 우리 기존 사업과의 정합성은 어때? 이거가 불러올 파장과 사이드 이펙트는 뭐야?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 레드팀이 필요한 거예요. 레드팀. 레드팀. 1인 독주. 이거 만들 때 경영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뚫고 경영관문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또 레드팀이 뭐냐면 모두 까기 팀. 모두 까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요, 이 팀은. 뭐 재무, 전략, 인사, 뭐 어디 생산, 이 베테랑들이요. 이게 만약 런칭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요. 이게 레드팀이에요. 그 최악이 됐을 때의 그 가능성들을 얘기해요. 이거 최악일 때. 이걸 다 봐요. 그러면서 이 최악이라고 보는 요 시나리오 가능성 중에 돌파 가능해? 도저히 돌파 가능하지 않은 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월드워 Z라는 브래드 피트에 나오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1인인가? 12인의 법칙이라고 하더라. 11인이 동조를 해도 1은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낳는다는 거예요. 왜? 12인이 모두 동조를 하면 이게 만약 함락됐을 때는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인이 동조를 하더라도 한 명을 반드시 반대를 시키고 그거에 대한 플랜 B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레드팀이라든지 라스트 원, 마지막 사람이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 경영, 인재 경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지식은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노하우라고 그래요. 노하우. 뭐 그래서 뭐 하죠? 장인 정신 도저히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동양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를 시스템화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이걸 계속 노하우를 계속 전수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노하우를 매뉴얼하고 시스템에다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양권의 이 요리가, 레시피가 서양의 그 미술령에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죠? 손, 눈대중, 막 이런 건단 말이에요. 어깨 너머 배우고. 근데 미국, 저쪽 유럽은요, 스푼 단위로 다 해요. 레시피가. 그래서 이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누가 와도 준하는 맛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손대중, 눈대중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의 표준화가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전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확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식을 해서 체계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송출과 공유를 제도화시켜라 이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 회사는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A급 판매사가 있어요. 이분은 고객님이 자기 매장 오면 양말 한 켤레라도 파는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인터뷰를 해요. 이분은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그래요. 아, 노하우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저는 그냥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미 체득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터뷰를 만들 때 트랙을 짜나요? 자, 1번. 고객님이 매장 근처에 올 때 무엇을 하세요? 물어봐요. 예.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눈으로 본대요. 자기는 파악인데 그러면 이때 고객을 나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이 매장 안에 들어왔을 때 행동, 고객이 물건을 했을 때 행동, 고객이 피팅룸에 들어갔을 때 행동, 고객이 계산하고 뭐 피팅룸 후에 어떨 때 행동, 고객이 계산했을 때 행동, 또 고객이 계산하고 있을 때 후 다른 고객이 왔을 때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했어요. 싹 다. 이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이렇게 했었나?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끊어가지고 고객이 그 프로세스를 다 내가 요 포인트마다 뭘 하셨는지를 이걸 다 적었어요. 예. 이거를 A급이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이렇게 적고 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른 판매자 분들한테 뿌렸어요. 예. 이분의 노하우, 영업 노하우, 접객 노하우를 뿌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가지고 있는 A급 사원이 가지고 있는 고객 응대의 노하우를 매뉴얼해서 여러 다른 판매자한테 뿌린 거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차이는 있어요. 그만큼의 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조직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식화된 도구 또는 시스템을 갖춘다. 어디든 이거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적용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도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만들어라? 경영자가 이거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하나 만들고 떠난다. 그러면 그분은 그 조직에서 할 거 다 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만들었죠. 그리고 피드포워드 해야 돼요. 예,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 만들고 이거를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 얘기긴 해요.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걸 하는 경영자를 제가 보기 힘들었어요. 진짜 날고 기는 경영자 분들이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기껏 만들었는데 후임자가 와서 다 깨부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시스템은 뭐냐? 소위 이것도 옛날 회사에서 쓰는 건데 시스템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시스템. 이거 말장난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피릿, 멘탈적인 거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게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거든요. 멘탈적으로. 보상, 포상, 승진, 인정. 내가 이걸 하면 좋을 거야. 뭔가 나아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죠. 그 경제학에서. 이런 것처럼 나고야의 카라쿠르기 인형이 뭐냐면 나고야의 축제에 보면 이렇게 인형이 있대요. 얘가 정말 정교하거든요.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이 밑에 이 관절 하나하나에 실이 다 달려 있어요. 이걸 관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건
이거를 만약 암묵적인 룰? 그런 거. 이거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거는 내가 이 팀에 있고 이 조직에 있으면 당연히 준수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거죠. 시스템.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거. 뭐 ERP 어디 들어가서 뭐 하세요? ERP에 뭐 하세요? 그런 거 있죠. 물죠. 텐저블한 그런 걸 말하는 거. 그걸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건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보상,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세 개가 필요한다. 시스템은 뭐죠? 개인적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이건 조직적인,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시적인 시스템, 툴,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될 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모호했다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어? 시스템은 잘 되는 거야? 시스템은 어때? 시스템은 갖추셨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하나라도 빠져 있잖아요. 시스템 잘 안 돌아가요. 근데 많은 팀들이 뭐죠? 이거는 돼 있어요. 시스템 구축하면 뭐죠? 이거 만들어요. 근데 시스템이 많이 참여도가 떨어졌죠.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만들면서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없던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없겠죠. 이것만 만들어 놓고 성과 달성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고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시스템 같은 게 어떤 게요? 빅마우스가 있어야겠죠. A급들이 그걸 계속 써, 이거를. A급들이 이걸 잘 써.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도 마치 써야 될 것 같거든. A급들은 예를 들어서, 야, A급들은 지라 잘 쓰더라. 아, A급들은 페이퍼리스에서 지라 잘 써. 걔네가 나온 아웃풋 이걸로 다 정리하는데, 누구는 메일만 보내. 야, 지라에다 올려. 팀장이 계속 지라 쓰라 간단 말이에요. A급들이 지라 쓰고. 그럼 본인이 안 쓸 수 있겠어요? 야, 누구는 피그마 쓴대. A급들이 막 피그마 쓴대. 이렇게 되면 안 쓸 수가 없겠죠. 음. 아, 내가 피그마 쓰면, 아, 이직할 때 좋겠네? 약간 이런 느낌. 개인적인 차별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이 왜 어려운지 알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스템 구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유능한 리더로 만들어주는 8가지 법칙이에요. 저 책에서 또 뽑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리더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싶고, 경영자를 서포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영자를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시려면 8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연하죠. 비전 제시. 무엇이 기업의 옳은 일인가. 와, 이거 은근히 안 되는 그 경영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어. 근데 막 새로운 CEO가 와서 본인은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경력사원이잖아요. CEO가 새로 와도 이 사람도 경력사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새로운 애를 안 치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껴요. 그렇게 안 친 것도 맞고. 근데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겠어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조직이랑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는 명백히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오히려 풍선 고객들이 뒤돌아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문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 이거 했더니 고객 끌었어. 그건 그 회사 그 바닥이었던 거죠. 여기는 우리는 다르잖아요. 고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컨버전을 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아,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그냥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돼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왜? 이 사람은 3년만 버티면 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안 되는 경영자들이 있어요.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지 책임을 져야죠. 당연한 거죠. 결정, 의사소통의 책임, 당연한 거죠.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집중. 그 소소한 기회조차도, 아, 이거 우리가 가면 니치마켓인데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볼 수. 아, 회의. 경영자니까 얼마나 많은 보고와 회의가 있겠어요. 이걸 진짜 경영자가 이걸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김범석 의장님은요, 회의할 때 엑셀 본인이 킨대요. 페이퍼를 쓰고 진짜.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PPT 막. 그냥 본인이 이렇게 어떨 땐 실습 자기가 넣고 그냥 쭉 해버린대요. 회의 시간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임원들의 긴장도가 달라져요. 정말 공부 많이 해와야 되고, 진짜 그래요. 네, 회의를, 이 시간을 잘 관리하죠. 나보다 우리 중심에 사고와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경영자인데. 본인이 미쳐야 되는 어, 그러면 이걸 관통하는 게 뭐죠? 결국 뭐예요?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말하라. 진짜 이런 리더분들 계세요. A팀이 발표를 해요. A 실장이 얘기해요. 중간에 끊지 않고 쭉 들으세요. 쭉 들으세요. 네, 쭉 들고 적죠. 아, 듣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파편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면 근데 이게 연계가 돼서 뒤에서 연계가 돼서 의미가 해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풀 스토리를 듣고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자, 다 하신 건가요? 자, 발표 끝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탁 끊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요. 이건 경영자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 계세요. 다 듣고 본인이 이거 들은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이 이게 연계를 해요. 처음에 의구심이 가졌던 게 이쪽에서 풀려요. 그러면서 다른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갈수록 뭔가 부족하다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롤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엽적인 거에 꽂히지 않고. 예. 지엽적인 게 꽂히지 않 그래서 뭐요? 전체적인 디렉션이 나오려면 전체적인 디렉션과 피드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듣고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줘야 돼요. 이건 경영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 이걸 잘 하시는 경영자분이 있는지 리더가 있는지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다 듣고 그렇게 오더를 주시는 경영자분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두 가지 책을 좀 내용을 익스트로트해서 한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직접 사셔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경영자 이제 3대 가업은 약간 시즌성도 있고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